그날 오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하진동은 평소와 다른 소문으로 술렁였다. 조용하던 골목 어귀마다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퍼졌고 동네 어르신들은 커피 믹스 한 잔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였다. 너 들었어? 민수네 아들 서울서 여자 데려왔대. 그것도 웬 듯도 뭐도 못하네 라더라. 김순애 여사는 대문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여사라 불리기는 했지만 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그저 민수 엄마로 통하는 이 여인은 군인의 아내로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강단 있는 여자였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중경기업에 다니며 혼자 자취하고 있었고 순애는 늘 걱정했다. 요즘 세상엔 여자들이 참 무섭다고. 민수가 차를 몰고 골목 끝에 들어설 때 순애 여사는 자연스레 눈살을 찌푸렸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다. 남색 린넨 셔츠에 검은 면바지 민낯의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서울 냄새도 세련된 기운도 나지 않았다. 손엔 싸구려 비닐봉지에 뭔가를 담아 들고 있었다. 엄마 인사드려. 여긴 지은이야.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여사님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는 지은에게 남자는 속삭였다. 우리 엄마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 기분 나빠하지 마. 괜찮아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서울에서 유명한 쑥떡인데요.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이거? 순애 여사는 그 봉지를 힐끔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다. 떡은 냉장고에 넣어. 먹을 사람이나 있으려나. 지은은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예상을 했지만 막상 들이받은 편견은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날 저녁 밥상은 단출했다. 된장국, 고등어조림, 콩나물 무침, 김치. 식탁에 앉은 건 4사람. 순애, 민수, 지은 그리고 옆집에 잠시 들른 문옥이모. 문옥이모가 숟가락을 들며 웃었다. 요즘 애들은 음식은 잘해? 근데 속은 모르지 안 그래? 순애야 그럼. 손재주 하나 믿고 살림 차릴 순 없잖아. 지은은 말없이 고등어 가시를 발라 민수의 그릇에 올렸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다. 순애 여사는 밥을 다 먹은 지은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확 낚아챘다. 여긴 아직 네 집 아니야. 멋대로 하지 마. 찬물이 발등을 스쳤다. 지은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가져와 닦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집은 조용했지만 지은의 가슴 속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얽히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서늘한 주말 아침. 하진동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김순애 여사의 집안은 심상치 않았다. 오늘은 민수와 지은의 혼례 날이었다. 그러나 결혼식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아무런 장식도 음악도 하객도 없었다. 마당엔 읍사무소에서 빌린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조악하게 놓여 있었고 지은은 하얀 레이스가 덧댄 한복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마당에 섰다. 드레스가 아니라 어머니의 유품 같은 느낌이었다. 꽃다발은 시장에서 산 들국화를 신문지에 감싸 리본을 맨 것뿐. 카메라도 없다. 민수는 오래된 핸드폰으로 2-3장을 찍었을 뿐이다. 예쁘다. 민수가 속삭였지만 지은은 눈웃음만 짓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눈가가 시큰해졌다. 눈물은 없었지만 속은 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공어렸다. 결혼식 같지도 않네. 신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안 왔다더라. 부모도 없는 고아인가 봐. 지은은 들었다. 하나하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눈은 내면을 감싸고 있었고 손은 떨고 있었다. 점심 식사 자리 순애 여사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 시집 왔다고 공주인 줄 아나. 여기선 눈치가 제일 중요해. 말귀 못 알아들으면 살림 못한다. 문득 고개를 든 지은과 눈이 마주친 순간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 눈빛은 복종도 아니고 반항도 아니었다. 그저 참는 자의 눈빛. 마치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었다. 밤이 되자 민수와 지은은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지은은 한쪽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미안해. 더 좋은 결혼식 해줄게 민수가 말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지은은 작게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더 나빠질 게 없으면 더 좋아질 일만 남았겠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이 들었지만 지은은 깨어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날 오후 하진동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구름 낀 하늘 아래에 지은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민수에게는 시장에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발걸음은 반대 방향을 향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버스 정류장이 아닌 서울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지은은 깔끔한 흰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발걸음은 단호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은 실장님 회의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VIP 회의실 문이 열리지 안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간부들과 통역사 변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유창한 영어로 회의를 주도했다. 회의 중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결정은 날카롭고 명확했다. 본 계약안의 수정사항은 내일까지 최종 검토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재정부서와 내부리스크 팀에게도 공유 바랍니다. 예, 회장님. 모든 사람은 그녀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그녀는 지은 실장님이 아니었다. 진짜 이름은 유지은, 한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유성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주주. 하지만 하진동에서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녀가 감춘 것은 명함이 아니라 자아였다. 회의를 마친 후 지은은 조용히 사무실 옆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젖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이 길을 택한 이유 잊지 말자. 그 순간 호텔 로비 근처 한 구석에서 누군가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였다. 그는 회사 회식 후 우연히 들른 그곳에서 아내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녀가 다른 남성과 악수를 나누고 직원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는 장면까지. 그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었다. 아내의 또 다른 얼굴을 처음으로 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호텔 밖으로 나오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머릿속은 엉켜 있었고 심장은 요동쳤다. 지은이 회장님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 남자는 누구지?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은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걱정스러웠지만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무언가 들킨 것이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는 어디 다녀왔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둘 사이엔 벽이 생겼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존재가 분명한 벽. 며칠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서울의 무슨 대기업 회장이라던데. 허허, 그럼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혹시 가짜 이름으로 도피 생활하는 거 아냐? 순애 여사는 그런 소문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대했지? 그날 저녁 민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왜 나한테 말하느냐 했어.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난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바랐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했던 일 그런 걸로 판단받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소리쳤다. 그게 바로 신뢰를 깨는 일이야. 날 믿었다면 숨기지 않았어야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길 바랐어요.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다. 바로 순애 여사였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생각보다 이 며느리는 어른스러웠고 자신은 오히려 작고 비좁은 사람이었다. 밤이 되었다. 지은은 방문을 닫고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았다. 하지만 보고서를 열지도 못하고 긴 한숨만 쉬었다. 밖에는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하진동은 유난히 맑았다. 비가 그친 뒤여서 그런지 공기는 청량했고
대나무 숲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은은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손놀림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수와의 갈등 시어머니, 순애 여사의 오해, 그리고 자신의 비밀 모두가 한꺼번에 눌러왔다. 바로 그때 부엌 문이 열렸다. 순애 여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접시 하나가 들려 있었고 접시 위에는 잘 익은 배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지은아, 이거 아침에 따온 건데 좀 먹어봐라. 지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너 이 배 좋아한다 했지? 옛날에 네가 말했던 거 나 기억난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한 조각의 배가 그동안 들은 수많은 비난보다 더 크게 가슴을 울렸다. 순애 여사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내가 너한테 참 많이 심했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네가 말 안 했던 이유 이제는 알 것도 같다. 내가 그런 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을 테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살짝 비쳤다. 지은아, 내 어머니, 너 우리 집 딸 해줄래? 지은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말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네가 우리 집을 지키려 했던 거 이제 보이더라. 그거 아무나 못한다. 지은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후회도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민수는 마을 정비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작은 광경을 목격했다. 지은과 어머니가 마주 앉아 배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꾸며낸 것도 어색한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은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배 한 조각 남았어. 지은은 눈물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 거 특별히 제일 단 걸로 남겨뒀어요. 그날 저녁 작은 마당에 세 사람의 웃음이 퍼졌다. 그 웃음은 아직도 오해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진심이 닿기 시작한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3월의 끝자락 하진동엔 봄 기운이 완연했다. 길가의 벚꽃은 조심스레 꽃망울을 틔우고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가며 따뜻한 소리를 냈다. 지은은 마을 회관 앞 작은 텃밭에서 아이들과 씨앗을 심고 있었다. 이건 방울토마토 씨야. 조금만 기다리면 작은 초록 싹이 올라올 거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씨앗은 말 안 해도 자라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말 안 해도 사랑을 받으면 자라. 사람도 그렇단다. 그날 저녁 민수는 퇴근길에 시장에서 꽃 한 다발을 샀다. 노란 프리지어였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지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꽃을 건넸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민수씨, 난 아직 미숙하고 자존심도 세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은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거라는 걸.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받아들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래간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평범한 된장찌개와 달걀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번의 용서와 다짐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마을 부녀회에서 주최한 작은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주제는 시골에서 창업하기. 원래는 외부 강사를 부르려 했지만 누군가가 말했다. 굳이 멀리서 부를 필요 있나? 우리 지은 씨가 딱인데.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명함이나 경력을 들이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쌀 씻고 빨래를 널고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회의에 참여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수십 명의 직원과 일합니다. 이 두 삶 중 무엇도 가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두 개의 진심을 품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외면했던 진심이 드디어 마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순애 여사는 회관 뒤편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그녀는 다가가 지은을 꼭 안았다. 고맙다. 우리 지은이 참 고맙다. 그 포옹은 어떤 사과보다 따뜻했고 어떤 용서보다 깊었다. 며칠 뒤 지은 앞으로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다.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포럼, 명예 기조연설 요청. 장소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 포럼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 예정이었다. 초청장은 정중하고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지만 지은은 한참 동안 초대장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날 저녁 민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지은이 다가와 말없이 초대장을 건넸다. 민수는 천천히 읽고 고개를 들었다. 가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하지만 나 아직도 여기선 제대로 된 며느리도 못 됐어요. 민수는 물항아리에 물을 붓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가 그래?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다 알아. 그리고 나도. 너는 누구보다 우리 집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같이 가요. 이번엔 나 혼자 말고 같이 내 옆에 있어줘요. 며칠 뒤 서울. 지은은 깨끗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쏟아지고 수백 개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실은 제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돌아가야 할 마을,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인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시골 마을 주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조용하던 장내에 따뜻한 박수가 터졌다. 그날 그녀의 연설은 유수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되었고 겸손한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었다. 연설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민수가 있었다. 그는 수트가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잘했어.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늘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지은은 서울 호텔의 창가에서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야. 알아. 우리 집은 하진동이니까. 민수의 그 한마디에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며칠 뒤 다시 하진동. 마을 어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지은은 다시 텃밭을 가꾸고 순의 여사는 그런 지은 옆에서 김치를 버무리며 중얼거렸다. 도시에 가서도 시골찌개 맛이 제일 좋다고 했다지.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며칠 뒤 하진동 마을엔 봄비가 내렸다. 들려 큰 물기머금은 풀 냄새로 가득했고 마을회관 앞엔 마을 사람들 몇몇이 모여 따끈한 쑥떡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 씨가 서울에서 큰 상 받았다며 그래 TV에도 나왔지 뭔가.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 며느리라니 참말로 복이다 복. 그때였다. 순의 여사가 조용히 회관 앞에 나타났다. 한 손엔 갓진 쑥떡을 담은 접시, 다른 손엔 수줍은 미소. 지은이 손맛이여 한번 먹어봐요.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처음으로 마음을 내보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작은 정원 앞에서 꽃이 핀 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한 송이 벚꽃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떤 상보다 이 마을에서 내 이름 불러주는 게 더 좋아요. 민수가 다가와 옆에 섰다. 어머니가 말했어. 내 아내 덕에 내가 많이 변했구나 라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어머니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깨니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거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 다음날 마을 아이들을 모아 지은은 작은 독서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 앞에서 그녀는 동화를 읽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마음을 먼저 열 줄 아는 사람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의 자랑이자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며칠 뒤 민수와 지은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순의 여사도 남편인 혜봉 씨도 함께였다.
지은의 회사에서 주최한 전시회엔 대한민국 여성 리더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은의 삶이 전시되었다. 한켠엔 낡은 알루미늄 냄비와 마을에서 입던 파란 바바리 코트도 함께 놓였다. 그 앞에 순애 여사가 섰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가 기자에게 말했다. 이것들이여 내 며느리가 멋져진 이유요. 그 말에 기자도 주위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을 뒤로한 차 안순애 여사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근데 이제는 내 딸 같아. 이야 점 이 늙은 엄마 잘 부탁해. 지은은 고개를 숙여 순애 여사의 손등에 얼굴을 기댔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의 가을 하진동 마을엔 작은 문화관이 생겼다. 이름은 지은 배움터. 그곳엔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드나들며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그 중심에서 늘 그랬듯 조용히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와 함께 산책하던 길가에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었어요. 민수는 대답했다. 우리 이제부터는 누구도 숨지 말자.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멀리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리고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안짠하며 처미애니 구두이가 가 진짜 시작이야.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한 사람의 진심과 인내 그리고 조용한 사랑이 결국 주변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너무나도 진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지은은 끝까지 본인의 신분이나 힘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지키며 살아갔고 그 진심은 결국 냉랭하던 시어머니의 마음까지도 녹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오해 편견 가족 간의 거리감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면서도 그 안에 담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너무도 진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외롭고 지친 순간들, 이 이야기는 진심은 결국 도착한다는 믿음을 다시 되새기게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셨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 더 깊은 파트 2로 이어질 힘이 됩니다. 지은과 민수 그리고 순애 여사의 그 이후의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